때로 다른 어떤 뭐 낭만이 담긴 상징이거나 또는 과학 탐구의 대상이거나 그리고 어떤 때는 냉전시대 국력 과시를 위해서 한때 정복의 목표였던 때도 있었었죠. 지금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KPLO도 그렇고 달에 갑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달로, 왜 또 다시 달로 가려고 하느냐.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임소정입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에 있는 선웅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또 되게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너무너무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는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KPLO 올해 8월에 우리의 첫 번째 달 궤도선, 한국형 달 궤도선 KPLO와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KPLO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낯선 주제긴 하거든요.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찬찬히 박사님께 여쭤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세요? 건담 플라모델 조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그러시군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 스치면서 본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제대로 봐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담을 갑자기 오늘 KPLO 이야기하시다 꺼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집에 건담이 굉장히 많아요. 박사님 좋아하시는 건가요? 기동전사 건담이 등장하기 전까지 로봇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는 되게 고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기동전사 건담의 감독 토미노 요시유키는 다른 로봇 애니메이션과 차이점을 뒀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리얼 로봇 장르라는 건데 건담 시리즈 세계관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자원 고갈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놔요. 콜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다른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변화, 미세먼지, 그래서 자원 고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고 아니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어쨌든 네. 만약에 지구가 살지 못할 환경이 된다면 우리가 우주에 또 다른 식민지를 개척하면 좋겠다. 인류를 우주의 어딘가 안전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좀 옮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주의 콜로니를 만든 곳이 그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라그랑주 포인트요? 네. 어려운 단어인가요? 네. 수학자, 운동역학자로 활동했던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의 과학적 가설을 그대로 건담의 세계관에 가져왔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다른 무엇인가를 잡아당깁니다. 태양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고요. 지구도 태양을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태양과 지구 두 개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라그랑주 포인트는 5개 존재해요. 태양과 지구를 일직선상으로 있는 선에서 지구와 태양 안쪽에 있는 게 L1 포인트, 지구 뒤쪽에 있는 게 L2 포인트, 태양 뒤에 있는 게 L3 이렇게 빗변으로 지구 양옆으로 L4하고 L5가 있어요. 이게 5개의 L 포인트고 그리고 만약에 달이라 그러면 달하고 지구 사이에도 라그랑주 포인트는 5개가 있어요. 중력은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데 거기에 어떤 물체가 중간에 둔다면 제가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인공위성을 가운데 둔다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는 점에 위성을 두면 위성에서 별다른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도 그 점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데가 라그랑주 포인트예요. 그러면 제가 태양이고 박사님이 지구라고 하면 이 사이에 어딘가의 한 점은 박사님이 잡아당기는 힘과 제가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지는 그 지점.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 거기가 그러면 L1에 L1 해당하는 포인트에 거네요? 해당하고요. 그리고 건담에서 나오는 스페이스 콜로니는 달, 지구 사이에 L1 포인트에 스페이스 콜로니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스페이스 콜로니는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같이 계속 돌고 있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 콜로니도 사실 정확하게는 L1 포인트가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태양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서 제가 아까 그 L1 포인트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력이라는 힘이 항상 일정한 힘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섭동할 거거든요. 늘 변해요. 그러면
중력의 균형점인 그 점의 위치도 항상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정확하게 위성을 두지 않고 그 점을 수직으로 도는 궤도인 헤일로 궤도에 위성을 둡니다. 지금 태양 지구 사이에 L1 위치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나가 있고, 그리고 제임스 웹도 사실 L2라고 짧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L2 주위를 돌고 있는, 수직으로 돌고 있는 헤일로 궤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L2라고 하는 라그랑주 포인트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한 점이 아니라 그 점도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계속 궤도로 변할 거라서 바뀌고 있고, 네. 그 포인트의 어딘가에 말씀하신 헤일로 궤도를 궤도라는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위성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또 한 가지 건담에서도 그렇고 책이나 영화 속에서 이런 우주 전쟁이 아주 흥미롭고 대중에게도 익숙한 소재잖아요. 네. 네, 이런 우주에서의 전쟁이나 패권을 위한 싸움은 사실 이전부터 실제로 있었던 일이신 거죠. 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는 실질은 총알 없는 이런 전쟁을 아주 네. 심각하게 했던 것이죠. 지구에서 이제 체제가 둘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누가 더 진보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좀 다퉜었죠. 지금 뭐 소련 말 하니까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러시아도 말인 아니고 것 같아요. 소련. 그죠. 제가 어릴 그때는 제가 소련이 있었을 시절이라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달에 깃발을 꼽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겼죠.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달의 표면에 무사히 착륙을 합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닐 암스트롱을 기억하지만 사실 달의 뒷면을 최초로 본 사람은 윌리엄 앤더스였어요. 그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폴로 8호는 지구의 저궤도에 달 착륙선 사령선 시험 비행을 목적으로 처음에 계획되었었지만 CIA의 첩보 위성에 의해서 소련이 신형 로켓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낸 미국이 우주 개발 경쟁에서 소련한테 지고 있다고 엄청 겁먹은 이제 미국이 빨리 아폴로 8호를 이렇게 달을 궤도를 한번 돌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지구를 돌려고 했다가 갑자기 달로 가게 되면 준비할 게 꽤 많았을 텐데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아폴로 8호는 준비 기간이 16주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보통의 다른 탐사선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련에서는 아폴로 8호가 발사되었던 68년 12월 21일보다 12일이나 앞서서 12월 9일에 소유주 에런 계획으로 2인승 우주선의 달 왕복을 계획했죠. 그런데 1967년에 소유주 1호가 추락하는 바람에 소련 정부의 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좀 웃긴 게 그러니까 그 경쟁을 위해서 막 총각을 다투면서 엄청 좀 난리를 쳤었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폴로 8호가 어떻게든 성공을 이제 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달에 착륙을 시키기 위한 아폴로 11호가 시작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7월 21일 2시 56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겠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전 사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저도 모르게 저도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시작은 뭔가 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제 이거를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인류의 어떤 도약을 위한 큰 발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이 전체 프로젝트의 어떤 의의를 한번 온 인류에게 되짚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준비를 해서 갔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동안 우주비행사가 굉장히 많은 훈련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첫 발을 내디딘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겠다라고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입 밖에 내보면서 연습도 했을 것 같아요. 수상 소감도 준비하는 시대에 그런데 이제 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저 말을 실제로 닐 암스트롱이 했는지, 또 한 명의 인간, 맨이라고 했으니까 맨이 남자인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인류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는데 2006년 호주의 연구진이 남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라고 표현한 게 맞다, 또는 뭐 정작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자서전에 쓰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 암스트롱에게 첫 발을 내딛고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암스트롱은 발걸음에 관한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인류의 발전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 되겠다라는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서 떠오른 말이었다라고 또 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울림을 주는 한마디로 기억되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정말 애니메이션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공간이 이제 인류가 실제로 가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한 발짝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 산업, 우주 경제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산업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산업을 우주에 붙이는 게 사실 어색하긴 합니다. 우주는 뭔가 동경의 대상인데 그걸 네. 산업화한다?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안 오긴 합니다. 우주를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인류가 생각했던 거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 호기심의 영역, 그러니까 관측의 대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라는 게 상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가 닿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된 다음부터는 조금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주 산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위성과 발사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주 또는 인공위성에서 오는 자료를 활용한 정보 활용 서비스가 사실 우주 산업의 88%를 차지합니다. 거의 90%가 소프트웨어고 10%가 눈에 보이는 발사체와 위성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산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결국은 우리의 자원으로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주에서 내려온 자료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무언가를 재생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그럼 우주 산업은 지금 한참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는 단계인가요? 2020년 스페이스 리포트 기준으로 우주 산업 마켓은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확장하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 우주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 가장 핫한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발사체 팰콘9이나 팰콘 헤비나 아니면 누리호 같은 하드웨어가 눈에 보여서 그러는데 그 하드웨어나 지상 인프라 안테나 같은 거는 극히 일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 미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이미지, 인터넷 스타링크 위성들 같은 저궤도 인터넷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 그 데이터의 가치가 무한하거든요. 자율주행, 드론, UAM 그렇죠. 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주 인터넷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걸 하려면 저궤도에 빼곡하게 인공위성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 영역까지도 전부 다 우주 산업이라고 다 우주 부를 수 산업이라고 있는 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분야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인공위성 시스템이 있어야만 사실 저희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을걸요. 그러면 그런 수많은 미션들을 사실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류가 달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 또는 그 달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는 이유는 미래 자원을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주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했는데 침략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뒤에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의 군대 배치와 피난민의 활로 같은 것을 끊임없이 통신으로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현재 현대 전쟁은 우주전이란 이야기입니다. 자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전쟁에서 필패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위성 시스템을 갖추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목적으로 정찰 위성들을 띄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찰 위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향후 그것들을 띄우기 위한 계획들을 현재 세우고 있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국방부에서 굉장히 많은 초소형 정찰 위성들을 개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신 말고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달에 착륙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폴로의 네. 쌍둥이 누이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예요. 달에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겠다는 나사의 프로젝트 이름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고 굳이 아르테미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번에 여성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들로만 착륙선에 보내졌었죠. 우주 비행사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2024년까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달에 착륙합니다. 최초의 여성이 달에 가게 될 프로젝트이고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안에서 아까 보셨던 루나 게이트웨이 달 궤도를 도는 차세대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나사가 함께 하고 있는 한미 달 착륙선 사업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것은 나사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2021년 5월에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협정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서명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로 참여국이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 자체는 평화적인 달, 화성, 소행성의 민간 탐사를 다 같이 동의하에서 협력적으로 진행하자라는 평화 조약 같은 거예요. 아르테미스 협정 자체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 같이 동의하자라는 식의 서명이죠.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참여국 모두 사용 가능한 탐사 시스템의 개발, 우주 발사체의 등록,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호를 구조하겠다, 우주 탐사 시 확보한 과학 데이터를 서로 공개한다, 우주 탐사의 역사적 유산 보존, 그다음에 우주 잔해물의 경감 조치,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그리고 상호 갈등이 일으켰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방지 차원, 평화협정 조약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분배하거나 네가 무슨 일을 해라라는 식의 역할 담당의 그런 구속력이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사실상 이 제도 자체를 미국 주도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들 다 같이 동의해주는 차원의 파트너십 차원의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국 나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 하겠다. 협정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동맹국이 된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CLPS 한미 달 착륙선의 탑재체 서비스에 지금 참여하고 탑재체를 저희가 팀이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남성이 가는 것과 여성이 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 같은데, 그걸 부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굉장히 혹독한 비행 훈련과 중력 실험과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육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제로 달에 갔었던 비행사에는 남성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한참 쉬었다가 지금 다시 달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착륙선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소수자나 좀 더 다양성 계층에서 여성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전 인류가 함께 간다라는데 조금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굳이 나사에서 부여하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경쟁을 통해서 우주의 달에 한 발짝 먼저 가겠다였다면, 지금은 그런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가면서까지 달로 나가려고 하니까 의미가 완전히 완전히 거네요. 달라졌죠. 전쟁이니 경쟁이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함께 잘 살기 위한 또 다른 기지를 함께 탐색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현재가 변화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주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뉴 스페이스입니다. 뉴 스페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뉴 스페이스면 이렇게 국면이 전환됐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네, 의미가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네, 뉴가 있다는 건 뭐 올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의 전환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의 우주가 냉전 체제의 부산물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고, 그때는 무한한 자원을 우주에 그냥 막 들이부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 주도로 모든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만큼 우주에 가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달에 한번 가려면.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 제일 첫 번째 제일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IC 반도체 집적 기술입니다. 반도체 칩 하나가 예전에 수많은 칩들이 하던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핸드폰이 작아진 거랑 똑같은 이유죠. 그렇죠. 네. 컴퓨터도 작아지고 네. 모든 전자기기는 컴팩트해지면서 더 빠르고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인공위성이 그 전에 톤급이던 게 100kg이면 되고 100kg짜리 인공위성이 하던 게 10kg짜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공위성이 작아지는 거군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점점 더 작아져서 초소형 인공위성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톤급 위성을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원과 사람과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려니 국가 주도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성은 작아졌죠. 더 빨리 더 작게 하니까 사람도 조금만 투입돼도 되고 일정도 조금만 투입되고,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더 작은 예산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일을 시도하는 거는 굳이 국가 주도로 전 국민의 모든 다
재원을 다 쏟아부어서 하지 않아도 어느 일개 민간 기업에서 추진해도 될 만큼의 예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위성이 굳이 한 대만 갈 게 아니라 비슷한 예산을 준다 그러면 여러 대를 한꺼번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군집 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화두는 더 빠르게, 더 작게, 더 잘, 그리고 여러 대,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초소형 네트워크. 이 부분은 짧게 한 문장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비용 이거를 네. 그렇게 하면 아까 여기서 원하는 딱 그 한 문장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문장 너무 좋아서 연출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위성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성이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군집 위성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국가 주도나 관 주도로 할 필요 없이 어느 민간 기업 하나도 이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게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계속 너무나 익숙하게 알려진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있을까요? 한국의 뉴스페이스, K스페이스는 어디에 와 있을까? 아니, 궁금하죠?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국우주연구원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한국우주연구원은 나라의 세금을 쓰는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올드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 올드스페이스에 같은데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사실상 우주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게 인공위성, 그러니까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하면 인공위성이 있어야 하고 얘를 수송할 수 있는 발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분야와 발사체 분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인공위성 기술과 인공위성에 실리는 센서인 탑재체 기술은 거의 선진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나로호 2013년 발사하고 2021년 10월에 누리호 1차 시험 발사한 거 외에는 발사 기회 자체가 없었죠. 시도를 해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이 주어지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굉장히 후발주자고 완전히 아기 같은 단계예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은 충분한 예산을 들였던 것 같은데 발사체는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이거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공위성에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위성체 자체도 예산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위성 작게밖에 못 만들었었어요. 우리나라 우주 예산 자체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실용위성들 시리즈, 천리안 위성 시리즈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시리즈 네.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과학위성 시리즈가 있는데 이건 다 관 주도로 만들어진 거고, 인공위성 연구소 세트랙에서 분사해서 회사를 만드신 분들이 세트랙 I예요. 1세대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인 세트랙 I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뉴스페이스에 네.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민간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뉴스페이스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공위성 개발 기업인 1999년 설립된 세트랙 I가 있고요. 국내 우주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형 100kg급의 지구 관측 위성 제작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 인공위성들은 외국에 수출도 돼요. 두바이에도 수출하고, 외국의 동남아에도 수출하고,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출하고, 국내에서 인공위성을 기업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유일한 기업이죠. 그리고 2013년도에 설립된 나라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는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좀 작은 인공위성을 만들어요. 기존의 인공위성은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을 채우는 방식이었고, 이 큐브는 원하는 기능을 가진 모듈을 끼우는 방식의 완전히 다른 제조 방식을 취한 큐브 위성을 만드는 걸 말하고, 이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민간 기업에서도 이 큐브 위성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인공위성의 모습들은 진짜 이렇게 큰 것들만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 작은 것 한 덩이 한 덩이 한 덩어리가 각각의 기능들을 다 수행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모듈라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크기를 원하면 3U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6U로 만들 수도 있고, 더 큰 경통이 들어가는 광학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12U나 24, 36U 정도까지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훨씬 실패 확률을 줄어들고 더 싼 비용으로 만들 수 있고, 응용이나 이렇게 확장성도 굉장히 넓어지겠죠. 기본 구성을 하고 있는 모듈들은 원래 스페이스 헤리티지가 있었으니까 그 외 나머지를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만들기가 편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작아졌으니 이거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적어지겠네요.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하면 발사체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발사 비용이 항상 문제였어요. 인공위성은
우주로 나는 보내고 싶지만 보내려면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쵸. 티켓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도 발사체로 뉴스페이스 회사를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발사체 벤처기업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지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 데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계셨던 연구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회사를 만드셔서 고체 발사체 기술과 액체 발사체 기술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이노스페이스고, 그다음에 페리지 항공우주는 아직 발사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젊어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과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학생들이 동아리 차원에서 발사 동아리를 만듭니다. 로켓 동아리. 영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가 딱 있는데 그거를 보고 감동받은 친구들이 만든 회사가 페리지 항공우주예요. 그래서 발사체 지금 엔진 시험 단계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발사 시험 했었습니다. 페리지 항공우주도.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자꾸 쏴봐야 그 실패 경험의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라서 지금 그 실패치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처음 말씀하셨던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이나 탑재체의 몇 가지 탑재체에서는 선진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발사체 분야에서 아직 베이비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어느 단계에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데, 그러려면 기술을 키울 수 있으려면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스페이스X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거나 도전을 하기 힘들었다고. 계속 도산 위기였어요. 스페이스X가 그렇게 처음 성장이 힘들었음에도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사용 발사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위성체 만드는 비용만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을 발사하는 데만 들였는데, 만약에 발사체 1단을 회수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다. 한 번 비용이 아니라 이 발사체를 10번을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럼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100번 쓸 수 있다. 그럼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획기적인 발사 비용의 감소도 뉴스페이스의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모든 벤처기업이 그렇듯이 초창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초기 투자를 계속해서 쏟아 부어줘야 되는 면이 좀 있는데, 우주는 더더구나 마켓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페이스X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나사가 10년 장기 국가 우주 왕복선 사업을 스페이스X에 내줍니다. 10년짜리 장기 계획을 하고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스타트업에 있을 수 없는 일인. 10년 프로젝트를요? 예, 1년 다들 단기 계약으로 어떻게들 버티고 있는 중인데, 장기 계약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투자될 재원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쉬워지죠.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정책과 재정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이 될 동안에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 기다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도 비슷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죠. 아직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회사들 빼고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 회사들 외에는 우주 쪽에 회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작은 회사들이 중소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될 때까지는 제도와 규제와 정책, 재정,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지원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수하고서라도 이 생태계를 키워야겠다는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을 테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가치를 바라보고 뉴스페이스에 하고 있는 기업에 충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사실은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우주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생기기까지는 투입이 좀 되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 발사를 하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투자가 실질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류가 뭐 아르테미스 미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에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내는 이 KPLO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미션일까요? 우리가 늘 보던 달의 앞면과는 달리 우리는 달의 뒷면은 볼 수가 없었는데 달 뒷면, 즉 영구 음영지대를 이번에 우리 KPLO가 관측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구 달 앞면과 지구 달 뒷면은 토양 자체도 굉장히 성분이 다르다고 해요. 최근에 중국에서 달에 보낸, 달 뒷면에 보낸 V2.25가 있습니다. 로버가 있는데 바퀴에 묻은 토양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달 뒷면의 토양은 달 앞면의 토양보다 훨씬 더 단단한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건축물을 달 표면에 세우려고 생각한다면 거기가 푹푹 꺼지는 땅인지 단단한 땅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 단단한 땅의 재질이 석회암인지 규소인지 무엇으로 이루어진지 알아야 거기다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표면 지질이 굉장히 단단하여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질학적 특성을 달 뒷면에서 계속 관측을 해서 더욱 많은 광물학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KPLO는 가서 달의 뒷면을 탐사하게 될 텐데 달의 뒷면은 어두워서 뭐가 관측이 되나요? 어떻게 달을 관측해야 되는 걸까요? KPLO는 달의 궤도선이에요. 달의 주변을 도는 걸 달 궤도선이라고 얘기하고 달의 표면에 착륙하는 걸 착륙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달에 착륙할 정도의 기술력은 없고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이 이번에 KPLO라서 올해 8월 1일에 발사합니다. 1년간 달 주변을 도는 달 탐사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실린 탑재체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위성은 본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탑재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탑재체가 고해상도 카메라, 우주 인터넷 탑재체,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영구 음영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섀도우캠 카메라, 이게 6개의 과학 탑재체가 탑재되어 있고 각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구 음영지대의 지질 탐사, 자기장 탐사, 그리고 표면을 광시약으로 찍는 것, 그다음에 편광을 찍어서 그 표면에 달 표면의 표토의 성분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감마선을 측정하는 것, 뭐 등등의 다양한 과학적 목적으로 우주로 달의 궤도에서 1년간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1년 동안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 하드가 우주 인터넷인데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데 그걸 지구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통신이 굉장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통신이란 건 멀면 멀수록 더 손실률이 높아지겠죠. 그쵸. 네, 그러면 더 큰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네. 아니면 더 많은 안테나이거나. 그래서 그 우주 인터넷과 우주 통신 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성의 개수에 비례해서 더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그럼 우리나라도 이번에 KPLO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심우주지상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지금 우주에 띄워올린 인공위성은 저궤도 인공위성과 정지궤도 인공위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권 안에 있는 매우 가까운 지구 근처에 있는 위성밖에 우리가 쏘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KPLO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구의 자기권을 벗어난 인공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나간 인공위성과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로는 부족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심우주 지상국이 필요해졌죠. 경기도 여주에 지금 여주 심우주 지상국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발사체와 탑재체에 대한 개발만 생각을 했는데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받을 것까지도 전부 다 우주 산업에 해당하겠네요. 당연하죠. 사실상 그게 제일 크다고 보이는 게 일단 인공위성이 우주로 가고 나면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주로 갔으니까 캄캄하죠. 그리고 발사체도 발사하고 나면 없어요. 오로지 오는 것은 전파 신호밖에 없어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우주에서 우리한테로 올 거라고요.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상국이에요. 저기도 인터넷망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이 지금 지상국 네트워크를 경쟁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미 하고 있어요. 누가 우주 인터넷을 먹을 것인가? 그 올드 스페이스에서 벗어나 뉴 스페이스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떠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는 이 KPLO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2013년 1월에 발사했던 나로호입니다. 그리고 나로호는 사실 1단 로켓이 우리나라의 로켓이 아니었고 러시아의 로켓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완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2021년 10월 21일에 시험 발사했었죠. 그리고 그 누리호의 2차 시험 발사가 올해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자국의 땅에서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내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주 주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주권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발사체도 없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만들어도 해외 발사체를 사용하려면 해외로 위성을 보내고 발사체 스케줄에 맞춰서 트림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기하는 게 일이에요. 발사장에서. 보통 몇 년씩 대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이 되면 발사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KPLO처럼 다른 나라의 로켓 발사체이지만 궤도선을 만드는 거 보내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발사체만 받쳐주면 언제든지 이걸 우리가 저희가 원하는 보낼 때 수 있네요. 우주로 무언가를 보낼 수 있죠.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검증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도 위성의 제작부터 궤도에 올리는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세계에서 제 7번째 우주 주권을 갖는 나라가 될 예정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올해 있을 정말 두 개의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 올해 닥쳐왔네요. 네, 누리호의 시험 발사가 2차 시험 발사가 올해 6월에 예정되어 있고 3차가 12월 혹은 내년 1월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꼭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우주 주권을 꼭 갖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주 산업하고 KPLO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우주 주권이라는 단어가 닐 암스트롱이 했던 그 말처럼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우주 산업에 좀 더 많은 투자들도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새로 알게 됐습니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과학적인 관심사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 같거든요. 참 이렇게 우주가 어떻게 발전하고 우주에 우리가 어떻게 탐사를 하는 거냐가 전반적인 과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해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신경과학 완전히 다른 분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좀 응원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이 완료된 상태,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다시 한번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주 선진국 대열에 우주 강국으로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2년은 우주 개발, 우주 탐사, 우주 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우주라는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뉴 스페이스의 흐름에 발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우주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주라고 하는 게 막연히 아름답고 동경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